동식아, 아줌마야,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 여친 수진이의 엄마, 혜숙 아줌마였다. 네, 아줌마.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내일 시간 괜찮니? 네. 좋아요. 그렇게 아줌마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장소로 향하는 내내 긴장감이 가득했다. 혹시 수진이와 헤어진 걸 내 탓으로 돌리려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한껏 차려입고 나온 아줌마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멋쩍게 인사를 나누고 아줌마가 몰고 온 제네시스 차의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 안엔 어색한 공기가 가득했다. 수진이와 헤어진 지 겨우 일주일. 아직 이별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 여친의 엄마와 단둘이 만난다는 게 익숙할 리 없었다. 조수석에 앉아 슬쩍슬쩍 아줌마의 표정을 살피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바람나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하지? 숨을 깊게 내쉬었다. 몇 번을 그렇게 숨을 고르자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긴장 많이 했구나. 왜? 내가 수진이랑 다시 만나라고 할까봐? 아니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요. 대충 얼버무리며 아줌마의 눈치를 봤다. 한참 차를 몰던 아줌마는 한강이 예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내려. 여기서 커피나 한잔하자.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줌마 뒤를 따랐다. 뭐해? 빨리 안 따라오고. 너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같아. 아줌마가 내 팔을 끌어당기며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 아줌마는 커피를 홀짝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쉽게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인연이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수진이와 헤어진 문제에 대해선 더 묻지 않겠다며 대신 가끔 연락하며 지내자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1시간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카페를 나서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물었다. 배 안 고프니? 너희 집 가서 밥 차려줄까?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저희 집이요? 응. 너 얼마 전에 원룸 구했다며. 동식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줌마가 마지막으로 동식이 밥 한번 차려주고 싶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결국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향했다. 동식아, 넌 TV나 보고 있어. 아줌마가 금방 차려줄게. 아줌마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저녁 밥상은 술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줌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살짝 알딸딸한 기분이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평소보다 훨씬 화사해 보였다. 정말 그렇게 보여? 사실 동식이 만난다고 신경 좀 썼지 뭐야. 혜숙 아줌마는 살짝 웃으며 소주잔을 채웠다.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감돌았지만 눈에는 어딘가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그나저나 동식이 앞으로 어쩌냐? 원룸까지 얻었는데 혼자 지내면 외로워서 어떡하니? 아줌마가 한숨을 내쉬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그럼 아줌마가 자주 놀러와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는 말을 잠시 멈추며 웃음을 참았다. 아줌마가 제 애인이라도 해주시든가요. 아줌마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얘가 참 아줌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징그러워 죽겠네. 정말.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게 느껴졌다. 진짜 농담이에요. 그런데 아줌마 같은 분이랑 있으면 절대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잔을 들고 그녀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술이 몇 잔씩 까오가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동식아, 너 수진이랑 오래 못 간 건 정말 아쉽다. 아줌마, 그건 그냥 서로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살짝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동식아,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녀는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나는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생각보다 진지해서 순간 당황했다. 맞아, 보고 싶었어. 수진이랑은 관계가 끝났지만 너는 나랑은 다르잖아. 너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서.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줌마,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솔직한 말이 어딘가 낯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 오늘만큼은 과거 얘기 그만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자. 어때? 아줌마가 제안했다. 나는 잔을 들어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저희 둘만의 시간이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그녀의 모습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섬세한 손짓,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줌마, 오늘 정말 예뻐요. 이런 말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요. 나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보여?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굴렸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굵게 물들어 있었다. 동시가, 사실 나도 너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 술이 몇 병이나 비워졌을까?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동시가, 오늘 너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웃고 마시는 게 정말 좋다. 그런데 말이야, 그녀가 말을 멈췄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조용히 물었다. 동시가, 나 술이 너무 취했는데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어쩌면 좋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미혼남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기의 소개로 현재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며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에 대해 인물 좋다는 얘기도 자주 듣고 늘 웃음을 잃지 않으며 밝은 성격 덕분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곤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밝은 모습 때문에 첫 만남에서부터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 후 몇 번의 데이트를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외동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버지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고 그로 인해 매우 엄격하게 딸을 키우셨습니다. 여느 부모님처럼 밤 10시 통금은 물론 외박은 절대 금지였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사내 회식 같은 경우 늦게까지 하지 못할 정도로 간섭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회식 때면 어머니가 회식 장소 근처까지 차를 몰고 와서 기다리며 여자친구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몇 번 집에 데려다 주었지만 늘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졌고 정확한 집 호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도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딸에 대해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8살이나 많은 딸의 남자친구인 제가 그분을 어떻게 대할지 막막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떼를 쓰고 울기까지 했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전화와 카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고 결국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 친구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진이가 술이 많이 취해서 통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다짜고짜 지금 당장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의상 최대한 공손히 대하며 만취한 여자친구를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전화에서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해 딸을 방에 눕히고 나니 많이 누그러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앉아 관계를 물어보셨고 저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헤어지라는 말씀은 없으셨고 대신 딸을 일찍 보내달라는 당부만 하셨죠. 그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함께 교회에 가자고 제안하셨고 우리는 주말마다 여자친구와 함께 어머니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고 여자친구 집에서 놀다가 저녁을 먹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자주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자친구의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했고 연애를 시작한 이후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다투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와의 통화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가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시며 걔가 여자친구에게 바람을 넣은 게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등 끝에 어머니와 여자친구는 집 근처에서 살되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을 얻어 독립하게 되었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일로 어머니와 큰 갈등이 생겼는데 어머니는 속상함을 참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셨죠. 동식아, 나 요즘 많이 힘드네. 품 안에 자식이라고 막상 수진이가 나가 살고 집에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깐 허전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나 어떡하면 좋니? 그 말을 들은 저는 아줌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조금씩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줌마 처음이라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멀리 시집이라도 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적응해 가셔야죠. 그리고 수진이한테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취미생활도 가지고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그러세요? 남자친구, 내가? 뭐 어때서요? 요즘은 60대들도 다들 연애하고 다니는데. 말이야 쉽지.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아줌마에게 그럼 혼자 있기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말동무든 술친구든 뭐든 해드릴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동식이가 내 딸보다 낫네. 그래 라며 아줌마는 웃었고 그 말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제게 느끼는 고마움과 의존이 점차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외로워지실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가끔은 술 한 잔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만났지만 점점 더 그녀와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지고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아줌마는 이제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고 그동안 속으로 눌러두었던 감정들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혜숙 아줌마와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여자친구와의 갈등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자주 다투던 우리는 결국 시간을 두기로 결심하고 한 달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여자친구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죠. 그것은 동네 카페 사장과의 대화였고 그들은 남자친구와 잘 해결했냐? 언제 또 술 한잔 해야지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꺼려했던 대화들까지 서슴없 나누며 웃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난 후 저는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 사장님한테 연애 상담을 받고 연락을 끊고 있는 동안 서너 번 만나서 술을 마셨더군요. 그때 저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페 사장과 깊은 사이가 되어버린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서 분노와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큰 싸움을 벌였고 올해 28, 아직 총각인 나는 대학 졸업 후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했지만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해고라는 이름 아래 쫓겨났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회사였고 중소기업이라 별로 미련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내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조바심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 요즘 백수라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 맞지? 선배의 말투가 어찌나 직설적이던지 얄미우면서도 반가웠다. 네, 선배. 이제 1년째 백수 생활 중입니다. 먹고 노는 것도 지쳤어요. 선배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잘 됐다. 어릴 때부터 너 수영 끝내줬잖아. 키 크지? 왔고 좋지. 너 같은 애는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일걸? 순간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선배가 이어서 한 말이 나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네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수영 강사 해볼 생각 없냐? 수영 강사요? 나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그래, 내가 지금 강사로 일하는 수영장이야.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번에 결혼하게 됐거든. 와, 선배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 고맙고. 근데 문제는 말이야. 신부랑 처갓집에서 결혼 후엔 수영 강사를 절대 못하게 해서 그만두려고 한다. 아, 왜요? 선배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알잖아. 여자들이 수영 강사라 하면 불안해하잖아. 나도 인정한다. 내가 예전에 한 달에 몇 번씩 갈아치우며 연애했으니까. 하하. 처갓집에서 제대로 보셨네요. 선배 엄청 밝히셨잖아요. 야, 이 자식아. 그만해라. 과거 얘기 그만 꺼내. 이젠 깨끗하게 정리했단 말이야. 우리는 한바탕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선배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처갓집에서 휴대폰 판매점 하나 차려준다고 하길래 이참에 수영 강사 때려치우려고.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아깝단 말이지. 그래서 후임으로 널 추천하고 싶어. 정말요? 그런데 저 강사 경력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너 대학 다닐 때 나랑 같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땄잖아.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도 있잖아. 너 정도면 테스트 없이 면접만 봐도 합격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럼 저 해볼게요. 선배, 고맙습니다. 선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수영장에 말해놓을게. 네가 와서 잘하면 나도 기분 좋지. 이거 인생 터닝포인트 될지도 모르잖아. 그날 이후 나는 선배가 일하던 수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백수 생활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이력서를 손에 들고 수영장으로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용식 선배 소개로 왔습니다. 아, 체대 졸업했다던 그분이군요. 수영장 매니저는 내 이력서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용식 씨보다도 훨씬 잘생겼네요. 이러다 여자 회원들이 강사 얼굴 보겠다고 줄 서겠어요. 그는 반쯤 농담처럼 웃더니 이내 실무적인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일부터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바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3타임 정도 진행하다가 적응되면 오전이나 오후 반도 추가로 맡길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을 맡으면 될까요? 강사 일이 처음이시니까 초급반으로 시작하시죠. 음파음파 숨쉬기부터 자유형 발차기, 물에 뜨기, 킥판 잡고 발치기, 자유형 팔동작 같은 기본 동작부터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렇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첫 출근 날이 밝았다. 저녁 6시, 직장인 초급반에는 남자 회원 10명과 여자 회원 15명이 체조를 마친 채 내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치고 강습을 시작했는데 어설픈 긴장도 잠시. 시간이 갈수록 수영 강사 일이 제법 익숙해졌다. 어느새 3달이 흘렀다. 우리 수영장은 다른 곳과 달리 개인 레슨을 허용했는데 이는 강습비 외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인기가 많은 강사라면 개인 레슨 수익이 강습비를 뛰어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나도 욕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8시 중급반의 한 회원이 개인 레슨을 요청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날 오후 2시부터 강습 일정을 잡았다. 그날 약속 시간에 나타난 그녀는 노란색 수모화 등의 깊이 파인 노란색 아레나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유부녀인지 아가씨인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매력이 느껴졌다. 뽀얀 피부와 진한 쌍꺼풀, 크고 반짝이는 눈은 내가 평소 호감을 느끼는 얼굴형 그대로였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단순한 수업 이상의 설렘을
동반한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사모님을 모시게 된 강사 김정태입니다. 어머, 가까이서 보니까 체격도 훨씬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시네요. 아, 저를 보신 적이 있나 봐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쳐다보자. 8시에 바로 옆반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바로 옆반에 이렇게 미인분이 계셨는데 왜 못 본 거지? 미인이라는 소리에 그녀가 어린 소녀처럼 깔깔깔 웃는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물에 떠있긴 한데 아직 자유형이 익숙지 않다. 발차기에 힘도 없고 팔 꺾기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 원래 1대1개인 레슨은 한 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스킨십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기초, 초급, 중급반에서는 영법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세를 가르쳐야 하므로 팔 동작과 발차기 등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가며 알려줘야 한다.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터치를 하게 된다. 개인 레슨 3일째 되는 날, 강사님,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저랑 조용한 데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네. 사주시면 좋죠. 저는 여자가 부탁하는 건 거부 못합니다. 예쁜 여자는 더더욱이요. 강사님도 참, 그녀가 기분이 좋은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사모님, 그럼 20분 뒤에 주차장 입구에서 뵙죠. 그녀를 바깥에서 사복 차림으로 더군다나 화장까지 한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이쁘게 변해 있어 깜짝 놀랐다. 어머, 깜짝이야. 우리 수영장에서 제일 미인이 아닐까 싶네요. 눈이 부셔서 사모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네요. 호호. 오늘 왜 그래요? 저를 띄워주는 거예요? 역시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여자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쁘다는 칭찬에 약하다고 했던가. 그녀는 기분이 좋아서 환하게 웃는다. 저기, 근데요. 저 아직 미혼이에요. 사모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어서 그만 제가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서 나는 즉시 사과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아니에요. 제 나이가 아줌마 소리를 들어도 될 정도는 되었죠. 그녀가 장난스럽게 답하며 이소를 지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나, 또 실수하시네요. 여자 나이를 막 물어보시고 더군다나 자기 나이는 말도 안 하고서 그녀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웃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속으로 실수를 하네요. 내가 민망하게 사과하며 말하자. 그녀가 빙긋 웃었다. 저는 올해 27살이에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전 42살이고 미혼이에요. 매일 둘이서만 있으니 호칭은 사모님만 빼고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그녀가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진짜로 42살이세요? 저는 많이 봐도 제 또래 정도로 봤는데. 호호호. 농담도 잘하시네요. 기분 좋게 해주셨으니 좀 전에 실례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해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잠시 뒤 주차장 입구에서 그녀의 차를 타고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회원님, 혹시 애인 있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없으면 애인하게요. 호호호호. 그녀가 웃으며 답했다. 왜요? 연하는 싫으세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그녀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아마 내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내가 웃으며 묻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강사님이 너무 멋지게 생기셔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사님, 앞으로 제가 정태 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녀가 물었다. 네? 커피 한 잔 사줬다고 바로 정태 씨로 부르신다고요? 저 이래봐도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강사님이랑 정식으로 데이트 한번 하고 싶은데. 데이트하고 나면 정태 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좋아요. 그럼 강습 끝나고 씻고 준비하면 9시 30분 정도 되니까 그때 수영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강습을 마친 후 수영장을 나왔더니 그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솔로인 총각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다니 작정을 하고 온 건지 만나는 순간
그녀가 정태씨, 이제 정태씨라고 불러도 되죠? 하며 웃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솔직히 10살 많은 여자인 걸 떠나서 밤 9시가 넘어 남녀가 단둘이 첫 데이트를 한다면 기대하지 않을 남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녀의 미소와 눈빛은 마치 첫 데이트의 설렘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었다. 이 순간 나도 마음속으로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가 미리 예약해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고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겨 사케 한 잔을 기울였다. 시간이 흐르며 술도 많아지고 둘은 어느새 조금 취한 상태가 되었다. 윤경 씨,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는 왜 없어요? 정말 아깝네요. 내가 물었다. 얘가 그건 알아서 뭐하냐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그녀는 그저 웃기만 했다. 그럼 엔조이로 만나는 남자도 없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어머, 무슨 소리야 지금?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말해봐요. 궁금해서 그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그런 말 하면 혼날 줄 아세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경고했다.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총각이랑 데이트하니까 기분 좋아서 너무 마셨나 봐요. 나 너무 취한 것 같아. 정태 씨가 책임지고 바래다 줄 거죠? 당연히 책임져야죠. 어디까지 책임지면 될까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갈래요? 취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경 씨, 우리 집까지 가는 길에 잠시만 제 여자친구처럼 행동해도 될까요? 왜 갑자기 그 말을 해요? 그녀는 당황한 듯 물었다. 그냥 재미있는 농담이에요. 나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누님, 손 좀 잡아줄래요? 그렇게 손을 잡았다. 이러지 마요. 다 늙은 아줌마랑 총각이 손잡고 다니면 누가 보면 이상할 거예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그냥 10분만요. 10분만. 애인 손잡은 기분으로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에 웃으면서 속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젊은 남자가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다니.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없었으니까. 한참을 손을 잡고 걷다 보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더 좋아졌다.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우리는 산책을 마치고 그녀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럼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그만 가야겠어요. 나는 약간 밀당을 해보며 말했다. 오늘의 흐름이 너무 순조로워서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잠깐만. 정태 씨 이대로 간다고? 그녀가 아쉬운 듯 불러세웠다. 집에 무사히 바래다 줬으니 이제 집에 가야죠. 오늘 충분히 즐겼잖아요. 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족해요? 응. 나는 한참 부족해. 정태 씨, 내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 테니 해장한다 생각하고 먹고 가. 라면 먹고 갈래? 그녀의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그건 남녀 사이에서 흔히 보는 수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아, 날 원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혼자 있기 싫어. 정태 씨, 갑자기 42살을 먹고 혼자 살고 있다는 그녀의 고백은 나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외롭다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엔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식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건 아직 좀 이르지만 엔조이는 괜찮겠지? 그래. 이 정도 매력과 재력이라면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 것과 동시에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지만 결국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그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여태까지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만 만나왔던 나에게 15살 연상의 여자를 만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처음엔 그래, 그냥 편하게 즐기자라고 생각했었다. 나도 그녀도 이 관계가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었고 그게 편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작은 웃음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한 번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만 든다.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랑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다. 그녀의 집에도 자주 가게 됐고 그냥 그저 즐기기 위해 만났던 만남이 점점 더 진지해져 버린 거다. 이젠 솔직히 말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든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거 아니냐고 의심도 했고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선배는 듣자마자 수영장에서 만난 여자랑은 깊게 사귀지 마. 강사랑 놀아나는 여자들 대부분 다 해픈 여자일 거야 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돈 많고 화려하게 사는 여자들이 수영 강사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지 않잖아? 결국 나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서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감정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돈다. 앞으로 계속 가볍게 만남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낼까? 아니면 진지하게 한번 결단을 내려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볼까? 정말 쉽지 않은 고민이다. 현실적으로는 선배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아직도 두려운 감정이 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심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감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해답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30년 경력의 사설탐정 강도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평생 추적해온 인간의 가장 복잡한 감정, 바로 사랑과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인생은 참 묘한 여정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 경찰로 시작해 사설탐정으로 30년을 보내면서 저는 수백 건의 불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과 가장 밝은 면 모두를 목격했죠. 이제 은퇴를 앞둔 저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진 의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도덕적 잘못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저의 경험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외로움, 소외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몸부림. 이 모든 요소들이 얽혀 한 사람을 금단의 관계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의 복잡성일 거예요. 특히 50대, 60대를 지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들의 독립, 사회적 역할의 축소.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여정이자 위기에 처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입니다. 무엇보다 늦은 나이에도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본인이 그런 유혹에 흔들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입장이든 판단하지 않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제 마지막 의뢰였던 최영숙 여사와 그녀의 남편 이상철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30년간 목격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불륜 양상과 그 심리적 배경, 그리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과 아픔, 그리고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봅시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최영숙 여사는 참 품이 있는 분이셨어요. 63세,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말투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분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눈에는 제가 30년 탐정 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해진 그 불안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영숙 씨는 요즘 남편 이상철 씨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했어요. 65세에 은퇴한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음 짓는 일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던 동창회에 최근 몇 개월 사이 부쩍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죠. 이런 의뢰는 사실 제게 너무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집착, 외모 변화, 갑작스러운 외출 증가. 현대 불륜의 전형적인 징후들이죠. 하지만 저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사건에는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영숙 씨에게 간단한 상담료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젊은 조수 박민재가 이상철 씨의 일상을 조용히 관찰하는 동안 저는 영숙 씨에게 현대 불륜의 양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어요. 불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불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불륜은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불륜의 시작이에요. 카톡 메시지든 SNS 대화든 작은 비밀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마련이죠. 요즘은 불륜의 장소와 방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호텔 출입을 확인하고 모텔 주변에서 잠복하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불륜의 장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페이스북 그룹, 인스타그램 DM, 심지어 온라인 게임 속에서도 불륜은 시작되죠. 특히 은퇴한 세대, 50대 이상의 불륜 패턴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일과 가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은퇴하면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가 종종 불륜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직장에서 받던 인정과 존중이 사라지면 그걸 다른 관계에서 찾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민재가 3일간의 조사 결과를 가져왔을 때 저는 이상철 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는 시녀 동행이라는 앱을 통해 여러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실제로 2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 즉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영숙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 때라면 증거 사진과 보고서를 건네는 것으로 제 일은 끝나겠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제 마지막 의뢰였고 무엇보다 이상철 씨의 행동 뒤에 있는 심리가 너무나 많은 은퇴 남성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숙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불륜의 증거를 제공하는 대신 그녀와 이상철 씨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30년간 목격해온 불륜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와의 2번째 만남에서 저는 제가 정통파 불륜이라고 부르는 사례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불륜의 유형들이죠. 이상철 씨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륜이 어떤 환경에서 시작되는지 알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추적했던 첫 번째 정통파 불륜 유형은 직장 내 불륜입니다. 이건 정말 흔해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죠. 특히 업무 스트레스를 함께 겪으면서 동지애 같은 감정이 생기고 그게 점점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5년 전에 맡았던 김 부장 사건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부장님이었는데 같은 팀의 과장과 불륜에 빠졌었죠. 처음엔 야근 후 술 한 잔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서로의 가정사를 털어놓게 되고 결국 위로와 공감을 넘어선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집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인정과 이해를 직장에서 찾은 거죠. 2번째 정통파는 동창회나 동호회에서 시작되는 불륜입니다. 특히 중년 이상 세대에게 이건 아주 위험한 함정이에요. 젊은 시절의 추억이 공유된 동창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듯한 착각이 들거든요.
마치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 이해하시나요? 박 사장 사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61세의 사업가였던 그는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대화를 나눴고 옛 감정이 재점화되었죠. 요즘같이 카카오톡으로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에는 이런 재회가 더 쉽게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취미활동이나 강습을 통한 만남입니다. 요가, 골프, 등산, 와인 테이스팅 같은 취미활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묶어주죠. 거기서 서로의 열정을 공유하다 보면 배우자와는 나누지 못하는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정희 씨 사례가 기억에 남네요. 58세 주부였던 그녀는 남편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클래식 음악에 빠져 있었어요. 음악 감상 모임에서 만난 동년배 남성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정서적 교감이 깊어졌죠.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가족의 개입으로 멈췄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 소개를 통한 만남이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배우자의 친구나 친척과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친밀감이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금지된 과일이라는 스릴이 더해지기도 하죠. 송상무 사건은 정말 복잡했어요. 그는 아내의 친한 친구 남편과 골프를 자주 치며 친해졌고 그 과정에서 그 친구와 너무 가까워졌죠. 가족들끼리 자주 어울리는 상황에서 비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결국 두 가정 모두 파탄났고요. 이런 사례들을 영숙 씨에게 들려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륜은 대부분 물리적 접근성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관계로 발전하는 이유는 거의 항상 정서적 빈틈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대화 부족, 인정 욕구 미충족, 지루함, 고립감. 이런 감정적 틈새가 외부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아마도 자신과 이상철 씨 사이에 어떤 빈틈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있었겠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어요. 다음 만남에서는 더 현대적인 불륜의 형태,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외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철 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유형에 해당했으니까요. 영숙 씨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현대의 기술이 어떻게 불륜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철 씨의 경우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외도가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외도를 하려면 실제로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어요. 그만큼 발각될 위험도 컸고 물리적인 장벽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비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불륜의 문턱을 낮춘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디지털 불륜 유형은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한 감정적 외도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은 과거의 인연을 쉽게 찾아주고 새로운 관계도 맺게 해주죠.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감정적 교류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맡았던 윤 여사 사건이 생각나네요. 59세의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대학 시절 선배를 발견했고 댓글로 시작된 대화가 문자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옮겨갔어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녀는 점점 현실의 남편보다 가상의 관계에 더 많은 감정을 투자하게 되었죠.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 감정적 배신감은 육체적 불륜 못지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데이팅 앱과 소개 사이트를 통한 만남입니다. 요즘은 50대, 60대 전용 만남 앱도 있다는 거 아세요? 황혼의 봄, 시니어 파트너 같은 앱들이 중년 이상 세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유부남 유부녀 전용 앱도 있어서 불륜을 목적으로 한 만남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정 사장 사건은 충격적이었어요. 62세의 그는 황혼의 보험 앱에서 무려 5명의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며
마치 여러 개의 평행우주를 살고 있는 것 같았죠. 기술이 가능하게 한 다중불륜의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게임을 통한 가상 관계가 있어요. 의외로 50대 이상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게임 속에서 아바타를 통해 만나고 음성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현실에서는 채울 수 없는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박 관장 사례가 특이했습니다. 64세의 전직 공무원이었는데 제2의 인생이라는 가상현실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여성 플레이어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심지어 게임 속에서 결혼까지 했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단순한 게임 중독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깊은 감정적 외도였던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상철 씨처럼 시니어 커뮤니티 앱을 통한 만남이 있습니다. 시니어 동행, 실버 친구 같은 앱들은 외로운 노년층에게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동반자를 찾아주는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종종 그 경계가 흐려지면서 불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철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등산이나 공연 감상 같은 취미를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특정 여성들과의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 거죠. 실제로 만났을 때도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지만 그 정서적 몰입도는 분명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불륜의 가장 큰 특징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불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에게 숨기고 정서적 에너지를 외부에 쏟는다면 그것도 외도의 일종이죠.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현실에서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훨씬 빠르게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숙 씨는 제 설명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선 세계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철 씨의 행동을 조금 더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히 은퇴 세대가 불륜에 빠지게 되는 심리적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상철 씨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니까요. 영숙 씨와의 네 번째 만남에서 저는 특별히 이상철 씨와 같은 은퇴 세대가 느끼는 심리적 위기와 그것이 불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니까요. 여러분,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 인정받던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의 정체성은 직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은퇴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상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그는 항상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 중 한 명이 되었죠. 더 이상 그를 찾는 업무 전화도 중요한 회의도 그의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상철 씨는 처음에 골프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 했어요. 하지만 골프장에서도 예전처럼 대우받지 못하자 점점 집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그가 스마트폰을 통해 시니어 동행 앱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과거 경력과 경험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났고 특히 몇몇 여성들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죠. 이것이 불륜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집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 특히 은퇴 후 상실된 인정과 존중의 욕구를 외부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이상철 씨에게 그 앱은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공간이었습니다. 은퇴 세대의 불륜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요. 첫째, 대부분 정서적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의 불륜이 종종 육체적 호기심이나 스릴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면 노년층은 주로 소통과 인정 욕구가 원인이 되죠. 둘째,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철 씨도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그저 새로운 친구 사귀기라고 합리화했죠. 실제로 육체적 관계는 없었기에 스스로를 외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서적 몰입도와 비밀스러운 태도는 분명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셋째, 노년층 불륜의 가장 큰 유혹은 새로운 시작의 환상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젊은 시절 못했던 경험이나 놓친 기회를 붙잡으려 합니다. 이상철 씨 역시 앱에서 만난 여성들과 대화하면서 제2의 청춘을 꿈꿨을 거예요. 이런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을 단순히 도덕적 잘못으로만 보면 그 근본 원인을 놓치게 되니까요. 영숙 씨에게 제가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상철 씨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켜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분명 도전적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 줄어든 사회적 접촉, 변화된 부부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비밀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솔직한 소통과 새로운 목적 찾기에 있습니다. 영숙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이상철 씨의 은퇴 후 달라진 모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40년 넘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배워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다음 만남에서는 불륜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이 왜 위험한 유혹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정으로서 제가 30년간 목격한 통찰을 나누기로 했어요. 다섯 번째 만남에서 저는 영숙 씨에게 불륜의 심리학에 대해 더 깊이 들려드렸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추적하면서 제가 발견한 인간 마음의 복잡한 지도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불륜은 결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 약점이나 자제력 부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심리적 욕구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모든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죠.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이런 욕구들이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일상의 반복 속에서 특별함은 사라지게 되죠. 제가 추적했던 김 교수 사건이 생각납니다. 63세의 그는 30년 넘게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은퇴한 후 갑자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빠져들었어요. 거기서 그는 자신의 강의에 감탄하는 젊은 여성 수강생과 교류하기 시작했죠. 그의 아내는 그저 남편이 인터넷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신기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김 교수가 그 플랫폼에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인정과 존중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불륜에는 종종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희생했다고 느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에게 금지된 즐거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상철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조사장 사례가 대표적이었죠. 60세의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원하던 해외 근무 기회도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포기했고 취미 생활도 거의 하지 못했다고요. 은퇴 후 그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심리 상담 과정에서 그가 털어놓길, 그것은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보상 심리였다고 합니다. 셋째로, 금지된 것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인생의 한계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면서 이런 금지된 욕망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 불륜은 종종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됩니다. 현실의 문제나 갈등, 지루함에서 벗어나 새롭고 흥미진진한 관계로 도피하는 거죠. 이런 경우 불륜 관계는 일종의 판타지가 됩니다. 현실의 복잡함과 책임에서 벗어난 이상화된 관계인 거예요.
오 여사 사례가 생각나네요. 58세의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남편을 간병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그때 동네 카페에서 만난 남성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유일한 도피처였죠.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녀는 점점 더 현실의 어려움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중년 이후에는 인생 다시 돌아보기라는 심리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선택과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면서 놓친 기회나 다른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는 거죠. 이럴 때 과거의 연인이나 새로운 관계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 불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기도 하죠.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심리적 기제들을 영숙 씨에게 설명하면서 저는 그녀가 이상철 씨의 행동을 단순히 배신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은 옳지 않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이니까요. 영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갑자기 찾아온 일상의 변화, 그리고 남편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된 상황이 그녀에게도 큰 적응을 요구했던 거죠.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솔직한 소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불륜 위기에 처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여섯 번째 만남에서 저는 영숙 씨에게 불륜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더 강한 관계로 회복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30년 탐정 생활 동안 저는 비극적 결말만큼이나 많은 희망적인 사례들도 목격했거든요. 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항상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불륜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와 욕구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박 여사와 최 회장 부부였어요. 63세의 최 회장은 평생 사업에만 몰두하다 은퇴 후 갑자기 옛 첫사랑을 찾아 연락하기 시작했죠. 박 여사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단순히 이혼이 아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구하고 싶었죠. 저는 그들 부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최 회장에게 직접 불륜 사실을 확인하는 대신 부부가 함께 미완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것은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 서로의 꿈과 아쉬움, 상처와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에 대해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최 회장이 사업에 몰두한 것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이었고, 박 여사가 늘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고집했던 것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첫사랑을 찾았던 것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 자유롭고 순수했던 자신을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은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최 회장은 첫사랑과의 연락을 끊었고 대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죠. 1년 후 제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서로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김 교수와 이 여사 부부였어요. 이 여사는 남편이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젊은 여성 수강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로 이혼하려 했지만 자녀들의 중재로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김 교수가 은퇴 후 자신의 지적 능력과 전문성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는 점이었어요. 반면 이 여사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침해받는다고 느꼈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불만족스러웠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함께 노력했어요. 김 교수는 지역 대학에서 시니어 강좌를 맡아 계속 가르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 여사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일주일에 2번은 특별한 데이트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했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륜 위기는 종종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 모두 관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첫째, 솔직한 대화입니다. 비난이나 방어 없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둘째,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왜 배우자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셋째, 함께 미래를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함께 계획하는 거죠. 영숙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가 이상철 씨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상철 씨를 직접 만나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영숙 씨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탐정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조력자로서 그들의 대화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영숙 씨의 동의하에 이상철 씨도 함께 저희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아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에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이상철 씨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탐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진실을 찾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대화는 비난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분히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털어놓았어요. 40년간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내조차 자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상처 말이죠. 영숙 씨도 솔직했어요. 자신 역시 교장직에서 물러난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남편이 갑자기 집에 계속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요. 두 사람 모두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30년간 목격해온 많은 부부들이 그랬듯이 이상철 씨와 영숙 씨도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하려 애쓰면서 정작 함께 헤쳐나가는 방법은 찾지 못했던 거죠. 그날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인정이 필요했고, 영숙 씨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시니어 관계 회복 모임에 참여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사실 이것이 제가 은퇴 후 시작한 새로운 활동이었거든요. 30년간 불륜을 추적하며 배운 인간관계의 지혜를 나누는 커뮤니티였죠. 몇 주 후, 그들은 정말로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편안해졌어요. 이상철 씨는 자신의 경영 경험을 살려 시니어 창업 멘토링을 시작했고, 영숙 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데이로 정해서 새로운 장소를 함께 탐험하고 또 다른 하루는 서로의 개인 활동을 응원하는 날로 삼았죠. 6개월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활기차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무엇보다 함께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30년 탐정 생활을 마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불륜은 결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 욕구, 소통의 부재,
그리고 인생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위기는 종종 더 깊은 이해와 더 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 제 삶의 가장 보람찬 부분은 바로 이 커뮤니티입니다. 매주 수십 명의 중년, 노년 부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배우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도전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그 도전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신과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배우자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와 감정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비난보다는 이해를, 방어보다는 솔직한 대화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완벽한 사람들 사이의 환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와 결점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물륜 탐정이 아닌 관계 회복의 길잡이로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30년 경력의 물륜 탐정 강도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통찰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소속되고 싶은 마음,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욕구들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하지만 바로 그 욕구를 이해할 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상철 씨와 영숙 씨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완벽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이에요. 제 커뮤니티에는 이제 수십 명의 부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상처와 갈등을 안고 왔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함께 웃으며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죠. 저에게는 이것이 탐정으로서 수많은 불륜을 추적했던 세월보다 더 보람찬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관계의 위기를 겪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와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나요? 둘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셋째, 인생의 변화에 함께 적응해 나갈 방법을 서로 찾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만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세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길을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들려주세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통찰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